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결혼한 지는 5년 차랍니다. 세월 참 빠르다는 걸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 때마다 실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 사연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요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던데 건강 꼭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남들 다 행복하게 휴가 가는 판국에 집에서 혼자 아프면 너무 슬프잖아요. 제게 딸아이가 있는데 이번에 잘 피해간다고 생각했으나 하필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힘겨워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올 여름 휴가는 못 갈 것 같고 집에서 심심하니 미루던 제 사연을 적어보려 합니다. 그럼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제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거창한 느낌이 있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늘 생각해봤을 때 화목한 가정의 기준은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해주시며 아이를 돌보고 아빠는 열심히 돈을 벌어오시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식이 있는 집, 딱 이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게 되었죠.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후 뭔가 결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열심히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느낌으로 돈은 모이지는 않고 줄기만 했습니다. 그런 현실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남들도 다 나처럼 사는 건지 나만 유독 힘든 건지 전 이런 생각을 유독 많이 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들과 싸우던 집이 바로 저희 집이라서 돈과 가족이라면 치가 떨렸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일찍 이혼하시고 엄마와 언니 저 이렇게 세 모녀가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금전적으로 늘 부족했고 여유가 없었죠. 안 그래도 여유가 없는데 언니는 늘 금전적인 사고를 치거나 본인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동생인 제가 다 감당을 해야 할 몫이었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움직일 수조차 없었죠. 고열이 났는데 아무래도 열이 심하게 나니 오한도 심하게 오고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상태로 살겠다고 병원을 가려 했는데 지갑에 카드와 현금이 없는 겁니다. 그 지갑을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동생인 제 지갑에 손을 대서 카드와 현금을 싹 가져간 언니를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 언니를 감싸돌기만 하는 엄마도 미웠고 그저 저 하나만 이 가족 구성원에서 고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독립해버렸어요. 제가 없어져야 눈에 보이지 않아야 알아서들 살겠구나 싶어서 독하게 마음먹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꾼 뒤 타지로 떠났습니다. 연고도 없는 타지로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제게 늘 은인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죠. 그분 도움으로 금전적으로 급할 때마다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는데 그분이 사는 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았던 게 심적으로는 안정이 되니 제가 볼 수 있는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털을 잡고 은인 같은 그분의 도움으로 이것저것 배우며 저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참 많은 걸 할 줄 아셨던 분이고 손재주도 남다르셨는데 저희는 함께 네일아트샵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직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인지 손톱 기본 케어를 하러 오신 남자 고객과 눈이 맞았네요. 요즘은 깔끔한 걸 선호하는 남성분들도 네일샵에 오셔서 기본 케어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중 한 사람이던 제 남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손이 꽤 거친 듯 느껴졌지만 거친 손에서 그간 살아온 세월이 담겨져 있었고 그 사람의 말투와 목소리에는 다정함이 묻어났죠. 은인 같은 샵 대표님이 이런 제 마음을 가장 먼저 눈치채셨고 저희 두 사람을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연애를 시작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만 너무 설레서 하루 종일 심장을 부여잡고 살았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던 때 나타난 이 사람은 정말 제게는 행운 같은 존재였어요. 저희는 불같이 사랑했고 7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오랜만에 친정집에 가서 엄마와 언니를 봤는데 여전히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그냥 통보식으로 결혼을 한다고 말만 했네요. 솔직히 남편에게 보여주기도 싫었지만 애이란 게 있으니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와중에도 뭐하는 사람인지 한 푼이라도 뜯을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둘의 모습에 정이 그냥 뚝 떨어지더군요. 저희 집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듯 인사를 했고 시댁으로 갔을 때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죠. 남편은 제게 늘 말했던 게 친형이 하나 있는데
본인과 너무 비교가 돼서 어릴 때부터 서로 비교 대상이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는데 실제로 보니 아주버님은 정말 제 남편과는 이미지부터가 다르셨죠. 아주버님은 흔히 말하는 모범생으로 어려서부터 늘 공부만 하던 사람입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렇다 보니 성공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고 직업이 피부과 의사였어요. 심지어 본인 개인 병원을 오픈했으니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계셨죠. 사람이 똑똑하고 볼 일이라고 같은 형제인데 남편의 인생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재산을커녕 빚이 조금 있었죠. 그러나 그런 남편을 전 사랑했기에 결혼을 선택했어요. 사실 아주버님이 특이 케이스인 거지 저와 제 남편 같은 상황이 특이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남편과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아주버님은 아주 묵직한 목소리로 짧고 굵게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해요. 내가 원래 말이 별로 없고 무뚝뚝한 편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아, 네. 그럼요. 편하게 하세요. 승준이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카톡으로 목록 보내줘. 결혼 선물로 형이 사줄게. 집 사자, 그럼 집. 그러게. 정말 집은 어떻게 구하려고? 그니까 형이 해줘. 가만히 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아주버님이 시묵을 살고 있는 시댁집도 사주셨고 심지어 저희 남편에게도 금전적인 도움을 꽤 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형이구나 싶었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저 말에 덜컥 전셋집 하나를 구해주셨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걸 받아도 되는 건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집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야?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그렇지. 괜찮아. 우리 형 돈 진짜 많아. 저 인간 아마 죽을 때까지 매일 돈 써도 다 못 쓰고 죽을 거야. 어? 아무리 그래도 형인데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사실인데 엄마랑 나를 매번 도와줬어. 형은 여유가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도 따로 인사라도 드려야겠어. 너무 큰 돈이잖아. 덜컥 집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그랬죠. 어쨌든 결국 받고 결혼도 했고 감사 인사도 드렸어요. 남편과 저는 한 2년 동안은 아이 없이 신혼으로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신혼생활이 꽤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생활에 힘입어 저는 신혼을 즐겼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남편의 행동이 점점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생전 안 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고 제 눈에 보였습니다. 우선 남편은 운전을 오래 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온몸이 쑤시고 힘들다면서 갑자기 취미로 드라이브를 하며 경치 좋은 곳에 내려서 사진을 찍겠다고 했죠. 그래서 전 나쁘지 않은 취미이니 함께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나 주말부터 취미 활동할 거야. 새로운 취미가 생겼거든.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곳이 참 많은데 내가 너무 안 가보고 산 것 같아서 드라이브 할 겸 갔다가 경치 좋은 곳 나오면 내려서 사진도 찍고 그럴 거야. 아, 그래? 근데 당신 운전 오래 하는 거 싫어하잖아. 나도 같이 가자 그럼. 운전 번갈아 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나? 취미 활동은 혼자 해야지. 당신도 취미 활동을 찾아서 해봐. 나랑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운전하는 거 싫어해서 툭 하면 운전대 넘기던 사람이 갑자기 드라이브를 한다니 이상하네? 나는 왜 같이 가면 안 돼? 그냥 머리도 식히고 혼자 생각할 것들 정리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지. 남편은 이런저런 핑계로 저와 함께하길 거부했습니다. 취미활동 자체도 이상한데 어디든 늘 저를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든 저를 놓고 가려는 게 보이니까 수상했어요. 분명 뭔가가 있다는 촉이 딱 왔죠. 설마 바람을 피는 건가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외도 증거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했지만 딱히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심증만 딱 있는 상태로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는데 꼬리가 잡혔죠. 하루는 남편이 입고 나간 옷이 아닌 새 옷을 입고 들어왔더라고요. 입고 나간 옷은 쇼핑백에 넣어서 왔는데 생전 옷을 인터넷 아니면 사입지도 않던 사람이 위아래 세트로 사입고 들어오니 이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원래 입고 나갔던 옷의 냄새를 킁킁 맡았고 새 옷과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양쪽 옷에서 같은 여자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더라고요. 정말 바람은 아니겠지 했는데 역시나 맞다는 확신이 들었고 전 드라이브를 간다며 떠나는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미행을 하려고 렌트까지 해서 쫓아갔고 그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상간녀와 남편의 뜨거운 데이트 현장을 다 목격했어요. 너무 쉽게 바로 증거들은 제 손에 들어왔고 전 바로 남편에게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주며 난리를 쳤습니다. 취미활동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취미활동이니? 결혼한 지 2년도 안 된 유부남이 바람을 펴? 그럴 거면 나랑 도대체 왜 결혼해서 내 인생까지 망쳐? 뭐야? 당신 나 미행한 거야? 별걸 다 하네 정말. 그냥 아는 동생이야. 바람 쐬고 싶다고 해서 같이 논 것뿐이라고. 너나 아는 동생이랑 호텔을 들어가니? 내가 바보 같아? 이 나쁜 인간아. 차라리 빌어. 미안하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남편과 큰 싸움을 한 후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번 바람핀 사람은 절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기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너무 불행한 집에서 살아서 자격지심이 생긴 건지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저 상간녀랑 남편 좋으라고 이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인데 무슨 죄예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다는 건 생각보다 큰 아픔들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데 그걸 아이에게 견뎌내며 살라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 만신창이가 돼도 괜찮았죠. 그래서 전 결정을 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이혼 안 할 거고 당신이랑 살긴 할 건데 아이의 엄마 아빠로 살자 우리. 적어도 아이한테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고 피해주지 말고 살자고. 알아들어? 사실이야? 세상에 이걸 왜 이제 말해. 여보 그때 그건 정말 실수였어. 나도 반성 많이 했다고. 아이도 생겼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잘할게 진심이야. 그딴 말 안 믿을 거고 지키지도 못할 말 내뱉지도 마. 소름 끼치니까 분명 말했어. 아이한테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고 피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쇼윈도 부부 마냥 저희는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고 저를 떠받들어 줬지만 전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혹여나 또 믿었다가 2번 배신당하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덜 다치기 위해 방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았어도 뱃속에 아이가 있음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게 신기하고 믿기지 않았죠. 임신 초기에는 위험하다고 해서 그 상간녀 머리채 한번 잡지 못하고 냅뒀거든요. 그런데 임신 중기쯤 되었을 때 이것들이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제가 현장을 덮쳐서 머리채를 뜯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모로 대동해서 함께 갔는데 시모는 오히려 제게 그러더군요. 아유 그만해라 너도. 나는 우리 승준이가 왜 바람 폈는지 알 것도 같은데 넌 모르겠냐? 어? 여자는 착으로 저렇게 여리여리하고 청순해야지 남자들이 뻑하는 거야. 너처럼 두세고 잡아먹을 기세면 어떤 남자가 좋다고 하겠어? 안 그러냐? 어머님이 임신했는데 남편이 바람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어머님 딸이 저 같은 상황이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애 가진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 몸으로 남편이랑 바람난 저것 머리채나 잡고 있는데 그게 싫으면 갈라서야지 어쩌겠냐?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우리 아들이 한눈을 팔겠어. 그러게 여자로서 아내로서 잘 좀 하지 그랬니? 사이가 이런데 얘는 대체 어떻게 생겼나 몰라. 시모 때문에 상간녀 앞에서 오히려 더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강해져야 했어요. 절 비웃고 있는 상간녀에게 성큼 다가가 말했습니다. 야, 내 남편 건들지만 뭐 나는 이딴 소리 안 해. 건들 거면 건들고 데리고 놀려면 놀아.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허우대만 멀쩡한 속빈 강정이야. 네가 뭘 뜯어먹으려고 해도 뜯어줄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재미 좀 봤으면 딴 놈 찾아가라. 여기서 헛발질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남편 뺏길까봐 무서운 거 아니고? 남편이 남편 같아야 뺏기면 눈물도 나지. 저놈이랑 네가 살아봐. 원하면 뭐 일주일 대화해줄까? 빌려갈래? 말만 해. 이렇게 몰래 만나다 걸리는 저급한 행동하지 말고 니들이 저급한 수준이면서 왜 나까지 저급하게 만들려고 하니? 기분 더럽게. 상간녀에게 제대로 말을 해주긴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에만 집중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이 인간과 이렇게 산 지도 어느 5년차가 다 되어갈 때쯤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딸아이가 너무 예뻐서 그런지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딸아이랑 놀아주고 주말에도 함께 여행을 가는
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긴 했어요. 가슴에 큰 상처가 있었지만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조금은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상처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드디어 남주기 아까웠던 아주버님이 결혼한다며 만나는 분을 소개해 주기로 했죠. 꽤 기대가 되었습니다. 워낙 좋은 분이니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제게 형님이 생기는 거니까 좋았어요. 남편에게 슬쩍 아는 게 없는지 물어봤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온 가족의 기대 속에 아주버님은 결혼할 분을 시댁으로 데리고 왔고 저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궜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남편의 상간녀였죠. 당연히 시모와 남편도 놀랬겠지 싶어서 그들을 봤는데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게 처음 보는 척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었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리긴 했는데. 어머, 어머님. 진수랑 성찬이가 놀러왔다. 깜짝 놀라겠어요. 진수 성찬이 따로 없네요. 유머도 대단하셔라. 앉아요, 얼른.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이러고 있는 걸 보니 속이 뒤집히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딱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바로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이거 놔, 왜 이래?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신만 입 다물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냥 결혼하게 냅둬. 나 어차피 저 여자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너 미쳤니? 너랑 바람 펴서 우리 집 파탄나게 할 뻔한 그 여자를 형수로 모시고 난 형님으로 모시고 살자고? 너 돌았어? 우선은 그렇게 살자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오래 안 걸려. 뭐가 안 걸리는데? 단단히 미쳤구나 당신. 아주버님께 당장 말할 거야. 이거 놔. 끝까지 제압을 막으며 우선 조용히 있으라고 했죠. 대체 무슨 수작인지 궁금해서 가만히 있어봤습니다. 상간녀는 끝까지 모른 척하며 밥 먹고 상견례 날짜까지 잡고 돌아갔어요. 아주버님과 상간녀가 나가자 시무와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죠.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상간녀를 이용해서 아주버님의 재산을 뜯어서 공동 분배를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본인의 친아들이고 친형인데 말이죠. 아주버님이 너무 착한 편이고 상간녀에게 푹 빠져있기에 뭐든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던 거예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전 당연히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고 아주버님을 따로 만나서 폭로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폈던 증거들을 보여드리며 아주버님, 당장 그 여자랑 헤어지셔야 해요. 제가 이 여자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건 어머님이랑 그 사람이 이 여자랑 짜고 아주버님 재산을 빼돌리겠다고 작당을 했더라고요. 전 더 이상 이 사람이랑 못 살겠어서 이혼할 거니까 아주버님도 얼른 살길 찾으세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착한 손둥이가 얼마나 분노했고 배신감이 컸으면 이 악물고 말씀을 하셨죠. 이혼을 왜 그냥 해줘요? 저것들 싹 다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리고 예빈이 혼자 키우는 거 힘들 텐데 제가 도와줄게요. 네? 그러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아주버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데 저처럼 다칠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요. 제 인생을 구해준 건데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죠. 그러니 걱정 말고 당당하게 이혼해요. 알겠죠? 그 후 아주버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폭탄을 펑 하고 터뜨렸습니다. 상간녀 부모까지 모인 자리에서 제 남편과 바람폈던 영상을 틀었고 상간녀 부모에게 말했죠.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남자를 돈으로만 보고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가리지 않고 이딴 행동을 하는 거죠? 저급하다 못해 더러워서 상종 자체를 하기 싫네요. 저 여자 낳고 미역국은 드셨어요? 저것도 사람이라고? 이게 당신 딸의 실체니 똑똑히 보시고 엄한 사람한테 피해 안 가게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그리고 이건 내 선물이니까 먹고 사람 좀 되길 바란다, 최연수 너. 아주버님은 간마늘을 그 여자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마늘 먹고 사람 좀 되라고 말이죠. 이어 충격받은 상간녀 엄마는 뒷목 잡고 아빠께서는 뺨을 아주 시원하게 내리치더군요. 넌 내 자식 아니다. 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언제까지 유부남 등쳐먹고 살 거냐고. 안 그런다고 약속했잖아. 2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 넌 내 자식 아니니까. 그렇게 상간녀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아빠는 무서운 건지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런 상간녀를 발로 확 차버리고 부모는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에 상간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길래 물병에 담긴 물 한 통을 부어줬어요. 아우 마늘 냄새.
그걸 먹어야 사람 되는 거지? 무슨 팩하는 것도 아니고 바르고만 있니? 그러게 적당히 까불었어야지, 연수야.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 후 아주버님 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주버님은 그간 남편과 시모에게 지원하던 모든 것을 뺏었어요. 그중 하나가 시모가 살던 시댁집인데 이걸 빼버리고 저희가 살던 집도 아주버님이 해주셨는데 같이 빼버리니 이것들이 오갈 데가 없어진 거죠. 감사하게도 전 딸아이와 함께 살라고 집을 따로 구해주셨고 제 명의로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이와 새 출발하기가 수월했어요. 아주버님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는 꼭 행복만 하셔야 해요. 저런 불려시 같은 것들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고맙고 미안해요. 예빈이 클 때까지라도 제가 꼭 책임지고 지원해 줄 테니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살아요. 내 인생 구제해준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주버님은 몇 년이 지난 여태껏 제 딸아이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세요. 본인은 비혼으로 살 거라며 제 딸아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저랑 아주버님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마무리했고 시모와 남편은 원룸 하나 구해서 둘이 살고 있는 딱 주제에 어울리는 엔딩으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지 눈치가 있는 건지 딸아이가 아빠를 찾지 않아서 저희 두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